눈 내리는 아침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 돌직구쇼 뒤에 이 창가에는 벌써 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는 하얀 눈이 폴폴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출근길 시민들이 눈을 반기며 우산을 쓰고 출근하는 모습들, 그리고 눈에 설레어하는 모습들이 저희 돌직구쇼 창가 창문으로 엿보이는데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라는 창문을 통해서 이 세상 한번 아름답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이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는 훈훈하고 감동적이고 패기 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뢰 도발의 아픔을 딛고 점프! 라는 기사 제목에 실린 주인공은 그렇습니다. 김정원 하사입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오른쪽 무릎 아랫부분을 잃은 김정원 하사가 어느덧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면서 의족을 찬 채로 점프하는 모습. 이 김정원 하사는 앞으로 군에서 크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각오를 당당히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 그 잔악함도 우리 젊은이들의 패기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 북한은 이번 기회에 똑똑히 깨달았을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1면 사진입니다. 저커버그,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가 세계적인 갑부로 떠올랐는데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길 어린 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지분 99%인 52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전 세계를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잠시 후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관이 덮어 지시한다고 검찰 수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제 취임식 취임 일성을 내뱉었는데 특히 이 김수남 총장은 폭력적인 시위를 근절하겠다. 그리고 그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1면인데요. 1면 사진. 정의와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총액 386조 4천억 원 규모의 새 예산안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자정을 지났기 때문에 예정 시한을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여야가 이번 예산안을 확정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신문입니다. 돌리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새 예산 어떻게 통과됐냐? 새해 예산은 총 386조 4천억. 애초 정부가 제안했던 것보다 3천억 정도 깎였는데요. 그래도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서 여러 가지 뒷말이 많은데,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실세 예산도 두드러졌다는 게 한겨레신문의 기사입니다. 대통령 관심 사업도 예산이 할당이 돼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사회면입니다. 부자 동네를 검색해서 전원주택을 턴 일당들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당들 알고 봤더니 교도소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어디에서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교도소 삼총사인데 이들은 인터넷에서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검색해서 어디 나들목에서 우회전해서 어디에 CCTV가 있고 자세한 내용까지 다 파악했는데 4년 동안 안 걸리다가 결정적으로 담배 꽁초에 남긴 DNA 때문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그래서 금연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나 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검찰이 노영민 의원의 수사를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로 이른바 시집책을 판매한 혐의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겁니다. 카드 가맹점 이외에 다른 곳에서 카드 결제기로 결제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건데요. 과연 검찰이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돌직구쇼 눈 내리는 아침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희망찬 소식, 오랜만에 기분 좋은 뉴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에 그 주인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굴지 만나보시죠. 저는 이 김정은 하사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북한에게 제대로 한 소리 하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 젊은이들은 굽히지 않는다. 김정은 하사 오른쪽 종아리 아래를 절단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덧 재활 훈련을 마치고 뛰고 달리고 펄쩍 뛰었습니다. 김정은 하사 모습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저 군화 아래에 의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냥 건강한 톡톡 튀는 밝은 우리 젊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젊은이가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뭉클하고 감동적이지요. 아마 저만 그런 감정을 느끼진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 쇼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저희 돌직구 가족분들께서도 이 김정은 하사가 정말 오른쪽 다리, 발목 아래, 종아리 아래를 절단한 그런 젊은이가 맞나? 라고 싶을 겁니다. 절망과 아픔을 희망과 웃음으로 극복한 김정은 하사의 이야기로 오늘 돌직구 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에 계신 정성희 위원님, 우리 김정은 하사 너무나도 건강하게 재활했습니다. 그런데 저 밝은 모습 뒤에 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왜 절망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전투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상당히 높게 점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군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예. 또 김하사 자체도 군에서 내 역할을 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족을 찬 상태로 뭐 실제 전투의 그 부대에 복귀할 수는 없겠지만 뭐 안보 교육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과의 치료 과정에서 자신과의 싸움 그거밖에 없었다. 처음에 다리가 없을 때 깨어났고 암담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 잘 걷고 뛸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복귀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하사 나이 23살이에요. 어리네요. 우리 딸보다 1살 어린데요. 정말 아들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짠하고요. 오늘 아침에 저 기사 보고 그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고 안이함을 물리치는 모험심이다. 그 용기와 모험심을 갖고 우리 김하사가 군 복귀에 군 복귀해서 저기 이제 하사니까 저기죠. 그 우리 앞으로의 주역으로서 그 제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나가기를 기대하고 또 아직 입원 중인 우리 하재원 하사도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하사 방금 재활훈련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런닝머신을 하고 새 신발을 신어도 일주일간 발이 아픈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다리가 아닌 의족을 차고 뛰고 걷고 하는데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런닝머신 위에서 물속에서 재활훈련하는 모습도 보내드렸는데 김하사는 그래도 밝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퇴원을 해서 걸어 나가는데 정말 이제 여기서 2개월 동안의 그 시간들은 정말 값졌고 제가 비록 수색대대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제 능력을 다른 데로 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한 전 의원님. 우리 젊은이에요. 대한민국 젊은이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까불고 날뛰어도 우리 젊은이들의 패기는 죽지 않습니다. 네, 일단 자랑스럽습니다. 본인 말 맞다나 수색대대에서는 좀 뛰기는 힘들 겁니다. 수색대는 가장 힘든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뛸 수가 있고 보니까 뭐 런닝머신을 뛰는 거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잘 뛰네요. 우리나라의 그 의족 기술도 참 발달됐다.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국방부 산하, 군 산하 기관 병원에서 의족 기술이 가장 발달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전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상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상병을 최대한 원상복귀시킨다. 는 것이 국방부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의족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20살 때 부상을 당했어요. 50 될 때는 또 새로운 의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첨단 의족을 계속 국가에서 갈아줍니다. 국가에서 우리 병사가 평생 동안 사용할 의족을 계속 바꿔주세요. 원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국가도 지금 이제 여러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김하사
다른 분야에서 군의 다른 분야 수색대는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몸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더 열심히 헌신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도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공군 장교 출신의 안영환 전 의원의 도직구였고 자 육군 레이더 부대 병장 출신의 박용진 전 대변인. 그렇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 129연대 1등으로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육군 통신병과에서도 훈장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대에서 받고 나갔습니다. 부대에서 정말 중요한 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요. 레이더병을 좀 하다가 뭐 보안사에 걸려가지고요. 취사병으로 얼마나 제대를 했습니다. 밥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병도 하고 취사병도 했는데 저는 우리 김하사가 다른 역할을 했어라도 군에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군에는 참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저께 뛰는 모습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뉴스에서 봤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근데 일단 23살의 젊은이가 저렇게 하는 모습이 행여나 군대에 어필하기 위해서 저 보세요 이만큼 뛸 수 있어요.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군대에서 꼭 받아주시고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렇게 어필 안 해도 군에서 당연히 우리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이 사람이 우리 군인으로서 직업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배려를 하고 해야 된다. 그 역할 다양하게 많이 있다. 이거 하나 하고요. 김하사 어제 저 모습 보면서 또 생각했던 게 병상에 누워가지고 세상에 막 바깥에서는 북한테 보복을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23살의 젊은이들이 21살, 23살의 젊은이들이 만일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했으면 오히려 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한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대한민국의 오늘도 미래도 밝은 건 저런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민선 변호사님, 우리 김정원 하사 내년에 좋은 소식 있다고요? 좋은 소식 있죠. 지금 김 하사랑요, 하재원 하사가 모두 내년 11월에는 중사로 진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됐네요. 그래서 저 지금 기자들 앞에서 뛰고 하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좀 군에 좀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그보다는 이미 왜냐면 진급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전 그보다는 아까 전에 잠깐 지금 영상이 흘렀었죠. 왜 트레이드밀 위에서 뛰는 모습 그리고 수중 풀에서 하는 모습 그 모습을요. 놀라운 게 김하사가 자신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걸 왜 올렸느냐라고 했더니 자신이 이걸 올렸을 때 많은 상처 입은 젊은이들이 힘을 내는 걸 보고 자기가 더 올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기자들 앞에서 뛰는 모습도 군에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조금 더 힘을 얻으세요라는 마음으로 더 팔짝팔짝 뛰었을 겁니다.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좀 걱정이 되었던 게 웃음 뒤에는 항상 울음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밝은 모습 뒤에 혹여나 침상 위에서 자신의 의족을 보면서 또 남몰래 눈물을 짓는 거 아닐까, 정신치료도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저렇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거 보아 곧 다 완치가 될 것 같네요. 완치가 될 것 같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의 식스맨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 어제에 이어서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서영호 실장, 전 청와대 행정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서 실장님 모셨는데요. 오늘 조간신문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뢰도 이 젊은이의 패기를 뺏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그 김하사가 한 다리를 잃었지만 국민이라고 하는 다리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멋있는 말이에요. 뿌듯함을 넘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 2030 세대들에 대해서 싸가지가 없다, 자기만 한다라고 했는데 이 김하사 사건이 나면서 그 제대를 연기하겠다고 하고 전쟁이 나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도로 재입대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를 보면서 신안보 세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안보 세대? 그래서 자기 삶도 열심히 하고 나라 일도 열심히 하는 이런 젊은이들에 있어서 나라가 밝은 것 같고요. 그분들에게 김하사에 대해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하사 말고 하재원 하사의 소식도 많은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재원 하사는 안타깝게도 김 하사보다 부상의 정도가 더 심합니다. 두 다리, 발목 아래가 절단이 된 상태인데 그러나 하 하사도 밝은 모습으로 두 다리에 의족을 찬 상태로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김 하사와 하 하사 그리고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부상당한 수많은 청춘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용기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전해드려야 할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간밤에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을 지냈던 많은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에 긴급 체포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을 지냈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긴급 체포됐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정성희 위원님,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홍보처장이었죠. 예. 지금은 이제 국정홍보처라는 기관이 없었는데 이제 다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발탁이 돼서 깜짝 국정홍보처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이번에 5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네요. 그거는 뭐 참여정부 시절에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받은 건 아니고 김창호 전 홍보처장이 물러난 이후에 그 분당에서 여러 번 선거에 출마를 했고 출마를 준비했고 실제로 예. 출마를 했고 낙선했습니다만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그 벤처 기업 아마 투자 자문이나 이런 창업 투자, 창업 투자 이런 거를 해서 하는 그 모금의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서 그 일부가 선거 운동에 쓰였다고 지금 검찰이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번 조사에선 혐의가 너무 분명해서 조사 받던 중에 바로 이렇게 체포가 됐고요.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인이 계좌로 부인이 계좌로 예. 이렇게 돈을 받아서 그것이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그 직원들의 어떤 계좌로 입금돼서 예. 돈 세탁을 한 혐의까지 드러났다고 하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 전 처장은 2013년부터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줄여서 VIK 대표로부터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쓰일 용도로 5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셈입니다. 김 전 처장의 인터뷰 저희 준비되어 있는데 뭐라고 밝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의 어떤 그 이론이나 전망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주 굴지의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조사에 임하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5억을 받아서 싱크탱크를 만드신 데 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할 사안은 아니고요. 불법적인 제가 한마디만 드려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네. 굴지의 싱크탱크를 만들려고 5억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고 검찰은 이 5억 원을 싱크탱크가 아니라 본인의 선거에 쓰기 위해서 불법 자금을 받은 선거 자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전에 국정홍보처장을 하셨다고요? 네. 국정홍보처장이라면 거의 장관급 되시는 건가요? 예. 네. 국정홍보처장을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참 말씀을 맨질맨질 잘하시네요. 맨질맨질하게 하시죠. 예, 맨질맨질 아주 미끄럽게 잘하시는데요. 예. 참 듣고 있자니 어느 것 하나 뻔뻔하지 않은 곳이 단 하나도 없어서 듣고 있자니 오히려 헛웃음까지 나옵니다. 헛웃음까지 나온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 자금인지 몰랐다면 왜 그렇게 여러 번 세탁을 해서 사모님 명의로 받으셨답니까? 자금을 세탁한 혐의. 일단 불법 자금인지 몰랐으면 당당하게 받으시면 되지. 왜 도대체 이 회사의 부사장들을 통해 부사장의 부하 직원을 통해 그다음에 아내를 통해서 받으셨답니까? 그러면은 4단계 정도 세탁을 한 셈이네요. 세탁이 돼서 지금 표백까지 된 상태에서 받으셨는데요. 예. 왜 그렇게 복잡하게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당당한 돈으로서 싱크탱크를 만드셨다면 아마 싱크탱크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형태로 만드시려고 했겠죠. 그러면은 출연기금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적법하게 그 이철 대표가 기금을 마련해서 출연자로서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돈으로 쓰였느냐라고 묻자, 그러면 그렇게 쓰였느냐고 묻자 답변 못 하셨죠. 그렇게 안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것 하나 진실되지 않은 상황인 건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검찰의 긴급 체포는 요즘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됐던 그 긴급 체포가 다시 나왔다. 예전에는 한때는 조사하다 말고 뭐 피의자로 조사하다 말고 혹은 참고인으로 조사하다 말고 그냥 갑자기 붙잡아뒀어요. 예. 긴급 체포라는 명목하에. 근데 인권위에 권고도 있고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체포할 거면 정말 명백한 혐의가 있을 게 아니면 체포는 나중에 해라. 나중에 정식으로 영장 받아서 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오죽하면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하다 말고 즉석에서 데려갔겠습니까? 예. 그거는 혐의가 너무 명백한데 그 혐의를 너무 뻔뻔하게 부인을 하니까 이쯤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긴급 체포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5억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라는 혐의 말고도 아마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정성희 위원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을 지낼 때부터 이른바 악명이 높았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자들에게 공공의적인 건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 기자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기자 출신으로 이제 국정홍보처장이 되었는데 당시에 많이 아실 겁니다. 그 각 정부 부처에 나가 있는 기자실 폐쇄, 거기다 데모질해서 아마 여러분이 화면으로 이렇게 기자실을 폐쇄하고 거기다 목까지 탕탕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이제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기자실 폐쇄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쫓겨났죠. 취재 탄압이다. 예. 그래서 이제 언론 탄압이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는 언론 탄압의 주역, 공공의 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이미지로 많이 남아 있는데 나중에 결국 우리들이 이제 그 데모를 다 진짜 뽑아내고서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 언론의 어떤 그 탄압의 어떤 상징으로서 했던 그 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친노의 어떤 상징, 또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의 언론 정책의 핵심으로 그렇게 많이 했던 분인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번 선거에 진출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정 의원님 사시는 동네에도 출마를 분당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아니고 다 다른 지역구인데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으로 보게 돼서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도 언론사 출신인데 언론사로는 선배지요. 선배인데 일단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혹시 저런 이야기 해야 될 것 검찰 기자들 앞에서 이제 저도 이제 검찰 출기자를 해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대답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하고 온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굳이 5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 굳이 부인하려다가 나중에 궁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검찰 수사망을 피해 가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끝난 다음에 자꾸 이제 선출직에 나오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나왔고 경기도 도지사 경선에도 나왔고 굉장히 많은 또 선출직에 시도했었고 또 그와 돈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건이 터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돈을 준 분이 같이 노사모 핵심 멤버였다고 그럽니다. 본인 주장에 따르면 노사모 핵심 멤버로서 같이 활동을 하다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사모 멤버끼리 이제 그런 검은 거래가 들통이 나는 격인데 아무튼 당분간 아마 쉽지 않게 고초를 겪을 것 같습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긴급 체포되기 직전에 했던 말 저희 들려드렸는데 서 실장님 굴지에 싱크탱크를 만들려고 5억 원을 받았다. 싱크탱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두문정치전략연구소 같은 것은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김 전 처장이 만들려고 했던 거는 뭡니까? 아무래도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의 사회적으로 자기 재산을 기부해서 공익적 재단이나 그런 정치 재단을 만드는 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흔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전례가 좀 없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재단이라도 불법 자금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범행이 들통나자 핑계를 한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김창호 처장이 참여정부 출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도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1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고 보니 서 실장님하고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하고 서 실장님 청와대에 계셨을 때 그렇습니다. 같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도 참여정부 출신이라고 얘기받듯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4천만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국민이 아니었겠습니까? 4천만 국민이 다 친노냐?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년 전에 근무한 거 가지고도 친노라고 얘기받는데 친노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김창호 처장님 거기 국정홍보처장을 했고 네. 더더군다나 그 기자실 폐쇄라고 하는 많은 기자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을 하셔서 기자분들이 올바른 행실을 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욱더 처신에 조심해야 되는데 더욱더 처신을 조심했어야 됐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깨끗하게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건 물론이고 이와 관련돼서 야당에서도 예. 야당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해서 예, 깨끗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 문제가 2013년도 참여정부 시절에 받은 것이 아니라 2013년 선거 관련해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치 공세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의 긴급 체포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단호한 표정으로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했습니다. 법불 악위. 법은 존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법불 악위를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직도 많은 국민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실력과 힘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폭력 시위는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수사로 체제 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여야 합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사 첫 일성에서 불법 시위를 엄단할 뿐만 아니라 불법 시위를 비호하고 그 배후에 있는 세력까지 찾아내서 엄단하겠다. 네. 강한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김순환 검찰총장이 취임을 했고요. 물러난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한때 불가에 귀의했었던.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불교 냄새가 많이 났던 분인데 이분은 또 법가 냄새가 많이 나는. 예. 취임사를 보아하니. 한비자도 나오고요. 뭐 한비자에 인용되는 말입니다. 한비자 유도편에 나오는 말.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예, 법을 잘 받들고 가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들지 못한다. 이러면 약한 나라가 된다라고는 한비자에 나오는 유도편에 나오는 문구와 아까 김진 기자가 읽어주신 법불 악위. 법은 신분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경구를 인용을 했어요. 예. 좋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서 법 지키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 없도록 하겠다. 불법 폭력 시위 단호하게 하기 위해서 공안 역량 재정비하겠다. 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 맞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 두 가지. 검찰의 그 가장 앞세워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거하기 잠들지 못하게 하라. 이거 아닌가요? 예. 거하기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작은 문제들도 당연히 법을 세워서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막 큰 거 있잖아요. 권력형 비리, 그리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의 탈세, 예. 그리고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의 병역 비리, 예. 자기도 안 가고 아들도 안 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이 단호하게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 우리 국민들에게도 있어요. 예. 또 최근 벌어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단호함을 펼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검찰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경찰이 하려고 하는 그 치안 질서 유지 수준이 아니라 거하게 잠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와 이분이 인용한 한비자는 법가의 사상의 아주 큰 인물이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제가 임금이 돼서 자기가 이제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와야 되냐. 그 당시에는 한나라라고 했는데 한나라에 한비자를 데려와야 된다. 한나라에 한비자를 데려와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셔오려고까지 했었던 그런 법가의 대가인데요. 근데 그렇게 법을 강하게 세웠던 진나라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정치가 잘 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
것이 필요하죠. 예. 그러거나 검찰은 단호하게 법을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김 총장이 자기 역할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들으려면 정치가, 대통령이, 여당이, 정부가 더 열심히 예.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도 못하겠습니다. 신임 김수남 검찰총장의 이력이랄까요? 살펴보니까 59년 대구 출생이고요.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 감찰본부 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했고 그 유명했던 미네르바 사건을 지휘를 했고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안수사와 특별수사에서 양쪽에서 활약을 했던 검찰통인데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에서 불법 시위가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의 입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올 주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2월 5일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된 대규모 시위뿐만 아니라 불법 시위, 폭력 시위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반영이 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야기는 검찰총장이 해야 될 말입니다. 뭐 예.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랑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법대로 지키겠다 당연한 일이죠. 검찰총장이 법대로 안 지켰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이야기고. 그런데 저는 이제 어제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검찰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인이 했네요. 어제 검사들에게 겸손을 주문할 것. 예. 그래서 앞으로 검찰의 캐치프레이즈는 원칙을 지키되 자세를 낮추자. 저는 원칙 이야기는 당연한 겁니다. 검찰의 원칙 지켜야죠. 법과 원칙. 그러나 자세를 낮추자는 것은 앞으로 실행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자세를 낮추는 거 앞으로 해줄 것을 바라고요. 또 하나는 기업인 수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횡령 배임 등 기업인 수사에 있어서 정말 회사를 살리려고 자금을 빼돌린 사람과 흥청망청 탕진하려고 빼돌린 사람을 엄연히 다르다. 예. 그래서 검찰이 범죄 구성 요건만 맞춰 처벌에만 매달려온 측면이 있다. 자, 이게 기업인 수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배임 횡령 부분. 배임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특수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업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요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스스로 자체가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놓고 자료 건네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출국 금지, 기소 중지 해놓고 1년 넘게 소환 조사도 안 한다. 출국 금지를 해놓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 금지 당한 채 모르고 해외 나가려 했더니 갑자기 출국 금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못한 사람 제가 그런 케이스 들었습니다. 검찰이 태만한 것이죠. 그다음에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임 검찰총장이 또 검찰이 앞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검찰이 낮아지지만 돈 없고 힘없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자세가 높아진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셨고 일성으로 밝히신 만큼 검찰에 달라지는 변화된 모습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수남 신임 총장이 불법 시위에 대한 언급을 해서 말인데요. 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아직까지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부산에서 한상균 위원장의 모습이 여러 군데서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아니 한상균 위원장이 언제 조계사에서 나왔나? 한상균 위원장이 도대체 몇 명이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곧 진짜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정체가 제 옆에 있습니다. 부산 한상균. 실체는 이겁니다. 어제 부산에서 복면금지법을 반대하는 민노총 부산본부 주최로 열린 시위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복면들이 등장을 했는데 한상균 위원장의 모습을 한 그런 복면을 쓴 시위대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끌었는데 한상균 위원장의 가면을 만들어서 민노총 부산 집회에서 시위를 하면서 복수할 거야 라는 단어가 적혀있는 플랜카드도 여러 군데서 깃발과 플랜카드도 목격이 됐고 시위대 측에서는 한상균 위원장의 얼굴, 가면을 나눠주면서 쓰고 싶은 메시지를 가면 위에 적어라 라는 주문도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한상균 위원장의 가면이 부산에서 등장한 의미는 무엇일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성규 위원님, 지금 시위대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의 복면금지법에 절대 반대한다라는 의미 같은데 국민들이 이를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복면금지법이 표현하는 이 정부의 어떤 집회나 표현의 자유를 이제 비판하는 패러디용으로 저렇게 한상균 위원장의
가면을 쓰고 나와서 집회를 하네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아침에 신문 동아일보 기사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도 우리가 그 심상정 의원이 뽀로로 가면 쓰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부의 복면금지법 추진을 비판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사실 복면보다는 그 복면 뒤에 있은 폭력성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폭력성에 대해는 얘기하지 않고 복면금지법만 얘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어떤 이런 운동권 집단의 전형적인 어떤 수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복면 그 측면이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런 패러디 하는 것은 보면 그 문제의 본질에 좀 집중해 주자. 복면 문제가 아니라 복면을 쓰고 어저께 얘기한 대로 폭력, 쇠파이프, 그 다음에 뭐 주교에 불 지르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일부 시대의 폭력 때문에 전체 금지의 복면 금지법을 추진하는 정부도 이 이걸 폭력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슈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그 복면으로 넘겨준 정보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복면금지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습니다. 찬성하시는 목소리도 많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정부가 시위대에 향해서 복면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그 방법이 맞느냐,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정부에 대한 비판만큼 서 실장님, 네. 이 시위대라든지 아니면 일각에서 정부의 그리고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본질이라는 폭력을 보지 못하고 복면만 강조하고 있다,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폭력 시위라고 하는 강경한 대응에 맞서서 정부가 다시금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규제와 처벌 위주의 강력한 대응은 또 다른 폭력을 낳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원인은 오간되었고, 제가 뭐 눈도 오고 하니까 한상균 위원장 얘기하는데 영화 얘기 한 편 드릴까 하는데. 영화 얘기요? 예, 얼마 전에 스파이 브릿지라고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하고 네. 미국의 50년대 말 냉전 시대를 다뤘던. 그래서 미국 내에서 활동해서 소련 스파이를 체포했는데 그 사람을 미국 내에서 변호사협회와 미국 정부가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사형을 시키지 않고 다시 소련으로 추방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 인권단체 내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변호사협회가 그것을 주도해서 했던 영화를 실화를 다룬 건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대사요? 왜 우리가 소련 스파이를 도와줘야 합니까? 특히 미소가 냉전으로 아주 갈등이 치열할 때. 그랬을 때 그 정부 당국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소련보다 낫다는 것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우리 체제가 저들을 용인하는 것을 통해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즉 저는 이걸 통해서 강대강 대결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지금 80년대 쇠파이프와 체류탄 100골단이 난무하는 시대가 아닌데, 이제는 정부도 민주노총도 보다 성숙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동의와 설득을 받는, 그래도 국민들도 12월 5일 집회를 안심하고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스파이 브릿지 영화를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하시는군요. 대단한 관찰력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가지만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형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그랬었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지만 집회를 통해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한 걸로 가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폭력 집회에 대한 거는 일단 반대를 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주의의 제 권리는 권력자로부터도 지켜야 되지만요, 우리 스스로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점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집회 주도를 하시는 분들이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우리의 본질, 뽀로로 가면 쓰고 나오니까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폭력성을 왜 못 보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뽀로로는 폭력 집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뽀로로는 쇠파이프를 들지 않죠. 그렇죠. 뽀로로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라고 하는 가사가 보여주듯이 노는 것밖에 없어요. 또 뽀로로는요, 따라서 월급이 깎일 일도 없어요. 쌀값이 폭락했다고 눈물을 지을 일도 없어요. 본질은 뽀로로 가면 뒤에 숨어있는 폭력성이 아니라, 본질은 집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눈물이다. 이 점을 정부가 듣고
여당도 듣고, 그죠? 예. 야당도 듣고, 예. 정치권 전체가 책임져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이제 정치권은 저 딴 데 가서 뭐 어젯밤새 뭐 통과시키냐 정신 없었던 모양이고, 경찰과 시위대로만 노동자와 농민,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치의 역할, 예. 정부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은 사라지고, 시위대와 경찰의 역할로만 해서 가면 뒤에 뭐가 숨어있니? 뽀로로는 왜 여기에 나와야 되니? 이런 논란만 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프고 죄송한 일입니다. 정치권의 한 일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정치의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가 사회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풀어주는 역할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제 역할을 해주시길 조금 기대를 해보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한상균 위원장이 현재 조계사에 은닉해 있는데 네. 일부 단체에서 조계종을요 범인 도피 및 은닉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다라는 뉴스도 들어와 있는데 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상균 위원장이 이미 지난 시위를 벌이기 전부터 지명수배자였고 여러 범법 행위를 저질렀던 전적이 많은데 이 범인을 은닉하고 도피를 도와주고 있는 혐의가 조계사도 해당이 되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고소를 했다라고 하죠. 아마 그 피고발, 정확히는 고발인데 피고발인은 총무원장 등 이제 한 2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범인, 과연 종교단체가 어쨌든 지금 지명수배 중인 사람이니까요. 범죄자를 숨겨준 경우에 범인 은닉죄 등이 해당될 수 있느냐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은 예.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이유는 근거는 모든 종교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예. 종교 관리에 종교단체의 그 시설에도 누가 들어오고 나갈지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범인은닉죄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 입장이었고요. 예. 저 역시 물론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종에 숨어 있는 것이 참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네. 아마 범인은닉죄로 벌하는 것은 되지 않을 것이다. 고발은 조금 그 고소 고발은 오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계사라는 종교기관이 아니라 무슨 약국이나 그렇죠. 슈퍼였다면 우리 집이었다면 제가 처벌받는 거예요. 임 변호사 집이었다면 그거 제가 처벌받는 거죠. 된다. 그렇죠. 가족이 아닌 한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같은 시기였다면은 그동안은 이제 워낙에 성당이나 이런 데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숨겨졌잖아요. 다 처벌받았어야 되는 건데 처벌 안 했죠, 지금껏. 어쨌든 부산 이런 봉변 시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렇게 부산서 평화롭게 저렇게 봉변하고 나온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봉변 시위 금지법이 아닙니다. 저들 가운데서 새 파이프를 들고 나서가지고 경찰 패고 경찰차에 불 지르겠다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법이지 저렇게 평화롭게 복면 쓰고 한상균 복면 100번 써도 아무 처벌 안 해요. 100번 써도 그럼요. 괜찮다. 폴리스라인 지키고 평화롭게 시위한 사람 누가 처벌합니까? 저들 가운데서 정말 튀어나와서 새 파이프 들고 화염병 던진 사람들을 얼굴을 보여야지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한 법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발 이번 토요일 대규모 서울 집회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둥, 박근혜를 끌어내리자는 둥, 경찰의 버스를 끌자라는 등의 과격한 폭력 구호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이모가요, 친이모가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김정은의 친이모가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소송을 한 건데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그 고소를 대리한 고소 대리인이 그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도대체 강용석 변호사는 온갖 사건에 다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김정은 이모가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탈북자를 고소한 사건 황당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용환 전 의원님 이걸 북한 전문 기자에게 부탁을 해도 될지도 좀 헷갈립니다. 이건 미국 문제인데 이게 어떤 뉴스예요? 일단은 이 당사자가 고영숙입니다. 근데 김정은의 어머니가 고영희입니다. 고영희죠? 고영희의 동생입니다. 이모 맞네요.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인데 어쨌든 김정은 또 김정철, 형인 김정철이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 그랬죠. 직접 데리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김정일의 부인이 스위스에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데리고 있으면서 키우고 또 근데
그 당시 학적부에는 이 사람들이 부모로 올라 있어요. 물론 가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98년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에 엄청난 정보를 갖다 줬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김정일의 사생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정보원이죠. 그러면은 김정은의 엄마인 고영희 입장에서는 고영숙이 적일 텐데. 적이죠. 그래서 고영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을 망명한 다음에 지만 혼자 살겠다고 이러더니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데 어찌됐든 고영희도 그 후에 암으로 2004년인가요? 암으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영숙이 미국에 있는데 자꾸 한국에 나와서 이른바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 분들 가운데서 유명하신 분들이 본인을 비방하는 방송처의 비방을 발언했다. 이제 내용이 주로 이겁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는 김정일의 비장음으로 이 고영숙 부부가 도박 성형을 했다. 두 번째는 고영희, 김정일의 부인이죠. 고영숙의 아버지 고경택은 사실 제일동포입니다. 예. 이 아버지는 제일동포로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딸이 워낙 이뻐가지고 북한에서 무용단 단원이 돼가지고 또 그 김정일에게 쉽게 스카웃돼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고영택을 후지산 혈통, 친일파다라고 매도를 했다. 친일파다? 예. 그리고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있죠. 지금 홍콩에서 도망다니는 김정남을 고영숙이 쫓아냈다. 라고 주장했다. 이제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북한 뉴스에 관해서는 사실 마구 명예훼손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구 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구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새로 드러난 것이죠. 미국의 이런 북한에서 망명한 최고의 지사를 살고 있으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도 있구나. 이걸 새로 아마 한국에서 지금 북한 뉴스 하신 분들 갑자기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김정일에게는 부인이 5명 있었습니다. 맞네요, 부인. 부인이 5명 있었는데 그중에 3번째 부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흥미진진한데 어쨌든 이분들이 한국에 찾아와서 고소 대리인으로 강윤석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건데 이제는 또 그 얘기 들어볼게요. 이번에 법조계 전문 김윤석 변호사에게 이 영역이 여러 가지가 섞인 뉴스라 그래서 어떻게 강윤석 변호사가 고소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억울한 건 알겠고, 그래서 이제 억울한 마음에 한국에서 고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럼 한국 변호사를 찾다 보니 아는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유일하게 아는 변호사가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강용석 변호사여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이 김정은의 이모부죠. 리강이라고 하는 이 씨가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미국 사는 사람인데 좀 소송을 해줄 수 있느냐. 참고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대리인 출석으로서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능해서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강용석 변호사가 누군지 몰랐대요. 왜냐하면은 이 씨가 그동안은 가명을 주로 박건이라고 써왔거든요. 스위스에선 박건으로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가명이 박은이었고요. 그 형인 김정철도 가명이 박철이었습니다. 이모부의 성을 따서요. 그랬군요. 네, 그랬었는데 누군지 몰랐다가 나중에 보고서야 이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이제 신이 나서 고소를 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찍은 거죠. 방송을 보고서 강용석 변호사가 했다고 그러는데 방송 출연하면 우리 임윤선 변호사님. 상당히 분발해야 되겠어요. 임변호사한테 승소율도 높은데. 임변 소율이 더 높은데. 사실 승소율은 높은데 이 포스터를 잘 만드셨어요. 너 고소. 강용석은 너 고소. 근데 임 변호사 그렇게 안 하고 변호사 협회가 인정하는 점잖은 포스터를 만드셨나 보죠. 근데 저는 지금 답답하고 좀 이상한 게 하필 왜 강용석 변호사인가? 아시죠? 제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돌직구 많이 날리는 거. 그렇죠. 사랑은 죄가 아니다. 거짓말은 죄다. 이해심이 많으셨죠, 이런 말씀도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를 이렇게 컨택하신 건 저 이영만리 타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만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 강 변호사가 지금 박원순 시장 물어뜯으랴, 이제 다른 온갖 일에 본인 관련 소송에도 신경 쓰랴,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이게 승소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돌직구 보시면서 우리 임윤선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돌직구 쇼가 미국으로 송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보니까. 그래요? 보셔야죠. 아니 저희 돌직구쇼 미국에서 보신 분들 많은데 어쨌든 그 얘기는 차치하고 강윤석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 본인도 조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 채널A와 인터뷰를 한 내용 들어보시죠.
그렇죠. 북한의 현재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것에 분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가 저라 그러더라고요. 네. 텔레비전을 늘 보고 있는데 가장 변호사 하면 강용석이 떠오르고 강용석으로 할 거냐 아니냐지 뭐 다른 변호사 알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잘 찾아오셨다 그랬죠 뭐. 강용석 변호사도 황당한 당황한 모습인데 어쨌든 강 변호사는 마케팅에 성공을 해서 이제는 북한 김정은 이모부까지 사건을 들고 온 셈이 됐는데 모든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숟가락 올려놓는 거를 이렇게 피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북한 관련 보도가 참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탈북자 출신 기자가 있어서 이제 보도에서는 이제 기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여러 단계의 이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되고 우리가 아침에 돌직구쇼에서도 할 때도 자료 화면이나 이런 팩트 체크를 한 거를 위주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기자 훈련을 받지 않은 많은 탈북자분들이 방송 활동을 하시는데 자기 분야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거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게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제게 보게 되면은 탈북하신 지가 좀 오래됐어요. 북한의 이제 정권이 이제 사실 김정은 사망이 여러 번의 어떤 변화를 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보니까 20년 전에 탈북하신 분들도 있고 10년 전에 탈북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물론 지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취재는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최근 최신 변화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분들이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약간 상상을 보태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사단도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그 북한의 그 어떤 그 캠프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생하다 탈북했다는 게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서 미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북한의 어떤 사정을 이용해서 북한에서의 고생담을 좀 약간 품팔이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경계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대다수의 탈북자분들은 본인이 직접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유의점도 있다는 지적을 또 해주셨고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 중앙일보 오늘 이면에 난 기사를 보면 강용석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알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강용석 변호사가 통일과 북한 문제라고 하는 시사 문제를 강용석 변호사를 끌어들이면서 연예 문제로 이렇게 연예 기사화 돼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희화화되는데 제가 보기엔 강용석 변호사 이제는 출마를 위해서 북한 문제까지 자기에게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는 강용석 변호사 문제가 더 이상 돌직구쇼나 정권에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제대로 된 북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북한 김전에게는 전 세계의 여러 호화품들이 몰래 들어옵니다. 독일의 벤츠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의 가장 값비싼 것들은 김정은의 비자금을 통해서 북한으로 몰래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엔은 호화품, 밀수품들이 북한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 통로를 꽉 쥐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철통 경계망을 뚫고 최근에 방탄 벤츠가 북한으로 들어갔다. 사실입니까? 들어왔고 심지어 야밤에 평양 시내를 질주하고 있다라는 소문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이요? 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벤츠는 지금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간부들한테 선물을 주더라도 구형 벤츠만 줬지 신형 벤츠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못 들어왔으니까. 못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올 10월쯤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방탄 벤츠를 구입한 걸로 보인다라고 하고요. 그럼 어떻게 들어왔느냐? 중국 무역회사를 내세워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 신형 벤츠의 속도에 빠져서 밤마다 야간을 질주하는데 문제는 야간 질주를 하다가 이제 교통체증을 보고서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불법 운전자들을 단속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예. 아니 김정은의 사진들이 여러 보도가 되긴 했는데. 김정은의 자동차 키에 벤츠 모양이 찍혀 있는 그 사진이 국내 언론에 포착이 돼서
김정은 차가 벤츠구나. 라는 것은 뭐 그간에 알려져 있었는데, 안용환 의원님. 네. 김정은이 벤츠를 모르고 한밤에 질주를 했고,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뭐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돈과 권력. 벤츠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신형 벤츠를. 그것도 방탄으로 갖고 싶어서 고대하고 기대했었는데 중국 가짜 회사를 내세워서 밀수입에 성공을 했고 그거 성공된 기쁨에 취해서 김정은이 한밤중에 그걸 몰고 돌아다녔다. 질주를 했다. 어립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재벌 2세. 결부의 모습 그대로죠. 예전에 오렌지죠. 네, 오렌지죠. 예. 부모, 돈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사실 미국에서는요, 유럽에서는 젊은 애들이 스포츠카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타요. 왜? 젊은 아들한테 스포츠카를 사준 부모 없습니다. 예. 미국은 그건 우리 동아시아의 이상한 문화예요. 젊은 친구들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문화. 예. 그런데 똑같은 지금 동아시아의 졸부들의 자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마 지금 벤츠 모습과 지금 우리나라로만 말하면 승합차, 카니발 같은 승합차를 타고 있는 모습 참 재밌었어요, 지금. 예. 굉장히 젊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단이 아니라 아까 지금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 좋겠는데 카니발 같은 이 세단을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죠. 지금. 저것도 벤츠군요. 그렇죠, 벤츠죠. 그래서 젊기는 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 평양 가면요 벤츠가 한 절반입니다. 그래요? 저도 벤츠란 차를 처음 타본 게 북한 가서 처음 타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온 손님들 다 벤츠로 접대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를 융숭하게 전 높은 대우를 해주는구나 생각했더니 다 벤츠 타고 다니더라고요. 벤츠였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체 생산 자동차가 거의 수준이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을 하는데 미국 차는 수입할 수 없으니까 또 일본 차는 자존심상 수입할 수 없고 결국 유럽 차입니다. 유럽의 중고차를 수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본의 중고 벤츠를 대거 수입해서 평양에서 쓰고 있는 게 북한의 현실인데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벤츠 같은 수용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데 몰래 중국을 통해서 거의 밀무역 형태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김정은의 대형 요트가 이태리에서 사 올려다가 이태리 당국에 적발돼가지고 못 들어온 적이 있고요. 국제적 망신이죠. 망신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저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형 요트 정말 수십억 수백억 하는 요트를 수입하는 나라가 북한의 현실이죠. 벤츠 많은데 신형 벤츠 사지 말고 그 돈으로 굶어 죽고 있는 인민들에게 쌀 한 톨이라도 더 줄 생각 제발 김정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한국에도 딸바보 참 많은데 페이스북이라고 잘 아시죠?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신갑부 이름을 올렸던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경영자죠. 저커버그가 지금 자막에 좀 가렸는데 예쁜 공주님을 얻었습니다. 부인이고요. 저커버그고요. 딸을 얻었는데 이 딸을 얻은 감동과 감격, 젊은 경영자의 생각에 깨우침을 준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의 주식 99%, 52조를 앞으로 차차 사회에 환원하겠다. 네가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와 엄마는 그 돈을 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데 쓰겠다. 마크 저커버그 지금까지도 기부 약속을 했었는데요. 일부 기부를 했었는데 어저께 기부는 정말 통 큽니다. 그 페이스북 주식이 99%, 우리 돈으로 50조가 넘는 금액을 갖다가 기부 결정을 해서요. 미국 내 기부 순위, 그동안은 빌 게이츠하고 그 부인 멜린다였는데, 아니었나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었습니까? 1, 2위를 붙었어요. 1위로 바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마크 저커버그가 앞으로도 나이도 지금 31살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은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자기 주식의 대부분을 기부를 하고 그것도 딸이 살아갈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주식 부자의 젊은 IT 분야의 주식 부자의 어떤 통큰 기부가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IT 업계에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말이 52조라서 또 너네 나라 돈이라 우리가 좀 담담하지만 사실은 저게 우리 돈이었다면 52조, 아니 1조도 구경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돈 많네요. 저거. 근데 52조를 한꺼번에 기부를 바로 하지 않고요. 3년 동안 매년 10억 달러씩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분 구조의 변화가 곧 지배권의 변화를 갖고 오니까 지배권은 계속 유지할 생각이거든요. 시골은 계속 있고 싶다라고 해서 천천히 기부를 할 예정인데 그렇다면은 나머지 1%.
딸 이름이 맥스예요. 예. 딸 맥스에게 갈 나머지 1%는 지금 얼마냐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자들이 일부러 안 썼더라고요. 예. 이제 약간 혹시라도 90% 기부가 빛을 발할까봐 일부러 안 썼는데 제가 또 굳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굳이 계산을 했어요? 굳이 계산을 해봤는데 딸에게 갈 1%가 한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3,500억 원. 네. 검소하네요. 네, 검소한 거죠. 52조는 큰 차이. 역으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역으로 저크보기엔 좀 미안한데 사업한 지 10년도 안 된 한 개인이 신도 아닌데 50몇 조를 버는 사회가 그냥 바람직한 사회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10년도 안 된 사람이 50몇 조의 재산을 한꺼번에 몽땅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물론 새로운 참신한 새로운 문화 또는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기술을 통해서 만든 돈, 자, 인정합니다만 그게 자본주의가 이게 올바른 것인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그 돈의 상당수를 기부한다고 하니까 또 이것도 역전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이죠. 젊은 나이에 돈을 사실 너무 쉽게 벌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돈 사회에 환원해야 됩니다. 우리 자본주의 얘기 나와서 말인데 박윤진 전 대변인. 대한민국 갑부들 많은데 뭐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 전 대변인께서도 일종의 이제 딴짓인데 저도 약간 딴지를 걸면 미국에는 워런 버핏도 있고 빌 게이츠도 있고 이제 저커버그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뭐 하지? 우리 재벌들은 어떤가? 대림 회장님 말고는 제가 못 봤어요. 그 사회 기부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이렇게 쳐다보면 난 이만큼 했는데 하면 순서대로 삼성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이상한 졸부기들. 한국에서는 세습 재벌 그러니까 재산도 세습하고요. 경영권도 세습하는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안타깝고 돈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지금 청계재단 지어서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깡통 기부 논란에 또 휩싸여 있어요. 이 청계재단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일을 하니까 약간 이런 지적인 딴지를 거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자본주의에 가장 앞서 나가는 자본주의 본성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기부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도 딱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딴지는 좋은 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제 뒤에 있는 저희 돌직구쇼 창문으로 하얀 눈이 수복수복 내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얀 눈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바로 제가 지금 소개할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피날레 기사의 주인공은 보일러공 김진근 씨입니다. 김진근 씨, 1996년부터 쪽방촌을 돌면서 무료로 보일러를 고치고 보일러 없는 분들에게 쇠로 놔주고 있습니다. 보일러공이 얼마나 돈이 많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저런 보일러를 무료로 수리하고 보일러를 놔주겠습니까? 나흘 동안 이번에 김 씨도 역시 중구 일대 쪽방촌을 돌면서 무료로 연탄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쪽방촌 사람들이 호환 마마보다 무서워하는 게 바로 겨울 추위입니다. 겨울 추위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줄 수 있는 따뜻한 보일러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김진근 씨의 어린 시절은요 배고프고 추웠답니다. 48년 전북에서 아버지를 잃고 11살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배운 기술이 바로 보일러를 수리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본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료로 보일러를 놔주고 쪽방촌을 돌면서 벌써 10수년째 왜 그런 기부활동을 하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기자 양반, 돈 하며 살아봐야 얼마나 더 벌겠소. 차라리 남들보다 내가 하루 늦게 태어남 셈 치면 되지 않겠소. 저커버그 기사도 소개해드렸지만 52조가 없어도요. 저는 우리 김진근 씨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넉넉한 부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짜 부자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큰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의 사연을 끝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이런 김진근 씨 사연과 같은 희망찬 사연 많이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Like just walking away. As all of advances, we take second chances, though it